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두물머리 빈센트 작가님, 이 바로 김도환 이코노미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고맙습니다. 책 보고 모셨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말이죠. 가장 일부에서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젠 정말 돈값이 싸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이 이례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초저금리 시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좀 정상화되는 시대, 뭐 나쁘게 보면 금리가 이전보다 좀 상승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정상화의 레벨은 각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각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감안한 중립금리일 수 있고요.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이젠 뉴 노멀이라는 그때 당시의 신조어, 이 신조어는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금리 시대가 끝났으니까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 그런 고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책에도 잠깐 다뤘지만 고금리 시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금리 시대는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이 뉴노멀의 종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금리년 경제 성장률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 실질 금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지, 뭐 네. 아니면 뭐 다른 요인,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제도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깔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어도 2, 3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의 레벨이 좀 중요한데요. 특히 올해는 좀 인플레이션이 크겠지만 내년 내 후반에는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낮아지는 수준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항상 인플레이션 그러면 2자라는 숫자, 2%라는 숫자가 암묵적으로 계속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 2% 전후의 수준이 상당 부분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수요는 어떨 것이냐. 수요도 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세션 가능성은 되게 짧을 것 같고요. 짧은 리세션 이후에는 완만한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과연 이제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렇게 기간별로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둘 다 오르고 있죠. 네, 지금은. 네, 둘 다 오르고 있습니다. 흔히 장기 금리 그러면 뭐 여러 가지 30년물도 있고 하지만 제가 10년물 금리를 주로 이제 벤치마크로 보고 있고요. 10년물 금리는 향후 성장성의 프락시 대리변수다라고 흔히 보고 있고 또한 2년물보다 훨씬 더 단기물인 3개월물도 있지만 2년물 금리는 통화 정책을 많이 반영하는 프락시 금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10년물 금리는 매출단이라고 이익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년물 금리는 비용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오른다는 것은 매출도 오르고 비용도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젠간 골든크로스 그래서 매출보다 비용이 더 올라가 있으면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경기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당분간은 이러한 상승세가 뭐 이미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항상 영원한 것은 없죠. 그래서 언젠가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을 건데 미세한 조정은 있을 겁니다. 시계를 좀 짧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굴곡이 있겠는데 한 발짝 뒤에서 먼 시기에서 좀 보면 그래도 2, 3년 터울에 지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높은 수준의 성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리 얘기가 나오면 꼭 여쭤볼 수밖에 없는 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맞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한 1분 정도 역전됐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일단 역전입니까? 그리고 역전이라면 네네. 또 어떻게 앞으로 시장을 전망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되게 단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빈번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물은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과 매출, 단기물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역전된다는 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미국의 여러 가지 지방은행들 중에서 뉴욕 연준의 페드는 물론 10년물과 3개월물이지만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두고서 지금 역전된다 그러면 적어도 12개월 이후 12개월에서 13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내고까지 있어요. 그만큼 장단기 금리 역전은 미국의 100년의 금융 역사상 상당히 리세션 즉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역전됐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좀 더 재밌는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한 축에는 국가 간의 금리 역전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됐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기초적인 체력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중국 금리가 높아야지 당연한 것인데 최근에 이 부분이 역전되고 있다는 것이 뭔가 미국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 주가 간의 금리가 역전 이런 것들이 뭔가 모르게 분수령의 큰 글로벌 경제에 뭔가 바뀌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또 드리는 것이죠. 약간 좀 그게 기대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한편은 불안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특이한 현상이니까. 맞습니다. 이 현상이 어떤 부분으로 앞으로 변화를 갖고 올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모든 기업들이 향후 이제 자금을 갖고 올 때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예대 마진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역전된다는 것은 수익성 악화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금리가 것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네. 네네. 근데 이제 은행을 제가 왜 굳이 말씀드렸냐면 결국 돈줄의 명백을 딜리버리를 갖고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의 수익성의 역전 현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 기업들한테 압박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서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를 보고 있는데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저도 열어두면서 올 한 해 더 나아가서 내년까지 시계를 넓혀서 글로벌 경제를 보고 있는데 단 최근에 이런 뷰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뷰가 뭐냐면 네. 경기 침체 기간이 좀 짧을 것 같다. 아, 짧을 것 같다. 네, 좀 짧을 왜 것 그렇죠? 같다는 말씀드려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한번 오면 결국 과거에도 보더라도 2, 3년 동안에 쭉 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저희가 좀 두려워하는 지금의 불안 요인인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금의 경기 침체를 만약에 온다면 일으키는 장본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듀얼 먼데이트라 그래서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피벗이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어요. 3월 FOMC에서는 이전과 달리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로 딱 변경을 했거든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도 감내야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연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결국 과거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었지만 지금 연준이 긴축으로 인해서 자산의 규모를 줄이고 또한 금리를 상당 부분 높여놓는다면 다음번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이 액션이 그 부분들을 빠르게 아마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양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으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경기 침체가 오는 시점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 올라가는 반등 시점하고는 네. 어떤 식으로 관계가 네.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주가가 모든 정보를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근데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의 타입을 좀 보셔야 돼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국면에서 역전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모두 하락하는 국면에서 역전이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실물 경제랑 금융시장이 좀 다릅니다.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딱 경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축소되고 불안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때 역전이 되면 주가는 좋을 리가 없고요.
다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역전이 된다면 성장성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너무 금리가 빨리 올라서 일시적으로 부담이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주가는 선방할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오르는 국면에서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 기간이 저희 예상대로 길지만 않다면 주가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 부분이 과거처럼 좀 길게 늘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경기 침체엔 장사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주가도 불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좀 달랐던 것은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게 과거에 한 30년 동안은 보지 못했던 그때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똑같은 기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네. 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거 그것까지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지만 거기에 인플레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 드리고 있냐면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향후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의 수준을 이어져 갈 것인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달 기준으로 8.5% 전년 동월 대비 41년의 최고치. 자 그렇다면 앞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도 계속해서 8% 이상의 전월 대비 1% 이상의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 장사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구성 요소들이 있죠.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최근에 반락했었던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이를 보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6개월 뒤에는 하락 안정할 가능성을 높이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짧게만 온다면 저는 짧게 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오히려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죠. 네, 최근 들어서 연준에서도 좀 이렇게 신호를 좀 오락가락 좀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게 피크가 곧 올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 또 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서 피크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로 또 말해서 또 시장을 막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피크는 일단 올해 안에 온다고 보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네네. 온다면 금방 오는 겁니까 상반기 중에 아니면 올해 아니라 하더라도 상반기냐 또 연말이냐 하반기냐 뭐 등등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피크가 온다면 언제쯤 보고 계시나요?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약간의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흔히 경제학자들이 이제 세트리스 페리부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모든 상황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물가 수준은 지금이 피크다라고 보고 있고 빠르면 3월달 벌써 피크였고요. 아니면 4월달이 피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피크를 논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갖고 있냐면 고점이었으면 빠르게 올랐던 것만큼 빠르게 내려오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피크는 찍지만 그 잔상이라 그럴까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물가 수준은 연말에도 4% 이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보면 뭐 4에서 5% 수준의 물가 수준? 이렇다면 과연 그게 높은 건가? 아니면 낮은 건가?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오락가락 할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의 의견은 좀 분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힌트를 어디서 좀 우리가 감안할 수 있냐면 연준이 분기 말마다 발표되는 연준 하나하나 위원들의 생각들 다플렛 점도표라는 게 있죠. 이번에 3월 FOMC의 점도표는 이렇게 FOMC에서의 다플렛이 발표된 이후에 산포도가 이렇게 넓은 적이 없어요. 아, 좀 의견이 쫙 갈렸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 말은 곧 뭐 좋게 생각해서 우리가 중위값이라고 하는 미디엄 값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더 걱정되는 측면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조차도 네. 뭐 얘 생각 달라 제 생각 달라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FOMC를 조심스럽게 예단하는데 시장은 더 빠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3월 달에 분포도가 확산되었다. 즉 연준 위원들도 오락가락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3월 달 물가 수준이 나왔는데 40년의 최고치. 근데 안에 구성 요소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더라. 그러면 이 에너지 가격만 안정되면 물가는 괜찮은 건가? 그런데 임금 시장도
조금씩 임금이 오르고 있고 다른 집값도 좀 오르고 있고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혼재되어 있는 불안감들 희석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는 의견들이 적어도 5월 FOMC까지는 한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 방향이 뭐냐면 지금 어쨌든 whatever it takes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 잡기 위해서 경제 조금 양보하자라는 쪽으로 당장 5월에 있을 FOMC는 가닥이 잡힐 것 같고 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월달 FOMC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다달이 달라지는 판이군요. 맞습니다. 6월달 FOMC에서는 아마 연준 의견에서 아까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견이 좀 혼돈될 것 같아요. 피크아웃 찍었다. 아니다. 여전히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금융시장은 5월 FOMC에서의 빅스텝 아니면 QT의 시작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 대한 충격은 6월 FOMC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저물가, 그다음에 저금리 이 시대가 어쨌든 좀 끝나가는 거는 좀 맞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물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용어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중금리, 네네. 중물가 이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애매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도 한 4에서 5%, 금리도 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뭐 2.25나 2.5 정도가 아닌 뭐 그보다 좀 더 높은 데서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형성이 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네. 뭐가 제일 주의해야 되고 뭐가 우리가 좀 세상이 달라졌네 네. 하는 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물가 중금리 시대에 접어든다는 것은 저물가 시대가 끝났고 고물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 단계 기간이 적어도 2, 3년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앞단에서 과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물론 코로나가 촉매제 역할을 했었고 하지만 저는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이 블록화 경제 재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은 가격에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신축적으로 반응하죠. 어떤 군은 그 신축적인 변화가 힘들 수 있고 어떤 산업군에서는 기회일 수 있고요. 다른데 이번에는 그 반응 속도가 좀 느릴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이전보다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둔화되고 그럼 다시 가격은 내려오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 정상 상태였을 때 경제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작동하기에는 약간 한쪽 발이 절른 발이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최근에 우크라이나파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신 콜드 워라고 하죠. 뉴 콜드 워처럼 신냉전 시대가 이전과 다른 이데올로기에 접어들면서 이 경제적인 메커니즘, 즉 세계화에 중국의 싼 물건, 러시아의 싼 석유를 이제는 안 사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비용이 올라가는 세계이죠. 그래서 저한테 모두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자 그럼 뭐가 바뀌어지냐? 이제 좋은 시장은 끝났다. 값싼 가격, 값싼 제품을 더 이상 맘 놓고 살 수 있는 시기는 점점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좀 걱정되는 일인데요. 네네. 혹시 그러면 이제 2, 3년 정도의 이제 뭐 중간 정도의 물가 그리고 중간 정도의 금리 정도였다가 혹시 그 다음에 오는 그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네. 그거보다 더 높은 금리, 네. 그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 쪽으로 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책을 집필하면서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근데 책에는 그 부분을 못 담았던 이유는 여전히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확정적인 결론이 안 나와서이에요. 근데 아예 그런 시대가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흔히 조금 경제학적 용어를 말씀드리면 just in time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의 시그마 6의 생산 공정처럼 적재적소에 비용이 들어가고 적재적소에 물건이 들어가서 효율성이 극대화한 산업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빠르게 가격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 타임 이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저스틴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중국산 물품을 안 산다든지 러시아산 가스를 안 산다든지 더 나가서 암만 좋고 암만 값싼 물건이지만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건들은 안 산다든지 이런 게 과거의 효율성인 세상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천정부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아직까지의 중간 결론은 그래도 결국 세상은 반영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렇게 블록화된 경제에서 또 다른 경제 질서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워낙 불확실한 세상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네. 논란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 올 겁니다. 다만 좀 짧게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되게 짧을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사실 70년대 이후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보면 GDP의 성장 그로스가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일 때를 우리가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그런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 수준을 훨씬 넘는 순간이 상당 부분 이어질 때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죠. 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극히 남다르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역사책에서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할 건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있다. 단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짧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과거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경험했던 70년대 초반의 그 무지막지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1부에서는요. 과연 앞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1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빈센트 작가님과 함께한 1부에 이어서 2부도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